네, 이번 시간에는 요즘 따라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업자 등록증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상호나 대표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단연코 업태랑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여기는 업태가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업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만 보더라도 전자상거래업, 인터넷에서 뭔가를 파는구나, 상대가 개인 소비자들이니까 소매업이구나. 만약에 이분이 도매업, 즉 사업자를 상대로 거래한다면 도매업으로 들어가겠죠. 그만큼 업태랑 종목은 그 내용 자체로도 사업의 큰 부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업태와 종목은 부가세 신고나 소득세 법인세 신고 때 업종별로 매출액, 즉 과세표준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업종별로 구별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신고를 하는 거겠죠. 업종별로 혜택도 다르고 페널티도 다르고, 즉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찬찬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 되겠죠. 재무제표를. 개인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매출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매출액이 무조건 업종별로 동일한 기준을 따지는 게 아니죠. 개인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느냐 또는 간편하게 작성하느냐, 이 기준을 매출액에 따라서 나눕니다. 이 매출액이 모든 업종이 동일한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업종별로 기준 금액이 틀려집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복식부기 의무자 매출액 기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연매출 7,500, 제조업 음식점의 경우에는 연매출 1억 5천,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3억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가 나뉘어집니다. 그만큼 업종이 이렇게 기준 금액을 달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런 업종은 서비스업에 해당되니까 당연히 7,500만 원 기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한 업종은 대부분 정보통신업입니다. 정보통신업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제조업, 음식점, 정보통신업 이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매출 1억 5천 기준으로 복식부기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업종이 업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 외에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 복식부기도 있지만 기장을 못했을 때 법에서 정해진 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사업자라든지 매출액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게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복잡하게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법에서 정해준 경비율만 비용으로 인정하면 세금이 많이 안 나오는 케이스에는 이런 경비율로 신고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경비율 기준을 판단할 때도 업종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연매출 2,400만 원 기준, 그 다음에 그 윗단계인 제조업, 음식점, 정보통신업의 경우에는 다른 금액, 이런 식으로 나뉘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400 미치어야지만 단순경 비율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이 2,500만 되어도 단순경 비율 대상이 안 되어서 기준경 비율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면 장부 작성을 해서 신고하는 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 금액이 중요하게 되고 그 기준 금액은 업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세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규정이 업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조업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또는 연구개발업 등 조세 정책 목적상 세액공제나 감면을 많이 해주는 업종은 세금 절세를 할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소비성 서비스업, 즉 유흥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액 감면이나 공제 등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요즘 많이 나오는 지원금 이런 부분에서도 소비성 서비스업, 임대업 이런 거는 당연히 빠지게 되니까 이런 업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여부가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접대비 한도 달라지는 거 아시죠? 올해부터 접대비 한도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에 3,600만 원이 기본으로 한도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아니면 그 한도가 더 적은 거죠.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이어야 되는데 모든 업종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업종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별거를 해드리자면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 사업, 도소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사업, 전문 디자인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세무대리인들이 부가율이 안 좋아서 뭔가 맞춰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부가율이라는 거는 조금 어려우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부가세 신고하는 매출액에서 부가세에 관련 있는 매입액이 있겠죠. 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부가율이 나옵니다. 대표님들이 매입액이라고 하면 막 인건비나 각종 간이영수증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시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매입액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건비나 일반 간이영수증은 부가세랑 상관이 없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들어가는 매입액 그 부분만 생각하셔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부가율이 나옵니다. 이런 부가율은 업종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당연히 매출을 일으키려면 상품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부가율이 어떻게 될까요? 낮겠죠. 매출에서 매입을 뺀 요 매입액에 상품 매입이 들어가는 거니까 뒤에 마이너스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자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분모 매출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누게 되면 부가율이 낮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원가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매입 자료라고 해봤자 월세나 관리비, 소모품비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매출에서 빼는 매입액의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인건비는 여기서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러면 분자가 아까 말씀드린 도소매 업종보다는 높게 되죠. 그럼 매출액으로 나누면 부가율이 높게 나옵니다. 이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부가율을 좀 높게 신고를 해야 되고 도소매 업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업종들에 비해서 훨씬 낮게 나옵니다. 이런 게 업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 법인세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소득세 신고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부가율, 즉 부가세 상관이 있는 매입액만 빼는 게 아니고 인건비나 기타 간이영수증도 다 빼서 순이익을 만드시면 그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소득금액률, 즉 업종별 소득률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마진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업종별 소득률이 낮게 나오는 거고요. 서비스 업종, 도소매에 비해서 제조업이나 음식점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서비스 업종이 제일 큰 소득률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업종별 부가율이나 소득률을 왜 따지느냐? 업종별로 다르다고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런 의문점이 생기시겠죠. 부가세나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면 세무서는 분석을 합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사람들은 이런 비율로 신고를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 혼자 특출나게 업종별 부가율을 너무 낮게 신고했다든지 소득금액률을 너무 낮게 신고한다. 이러면 당연히 세무서에서 관심 있게 보게 되겠죠.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남들보다 부가율이나 소득금액률을 낮게 신고한다면 그만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매출을 누락한다든지 또는 과다하게 비용을 넣었다든지 이렇게 부실 신고 혐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실제로 요즘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이 생겨서 마진율이 너무 낮고 하다면 입증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부실 신고 혐의를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출을 과소하게 신고했다든지 가공의 매입 생산서를 끊었다든지 이런 느낌을 받게 하시면 남들보다 더 걸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때도 업태, 업종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가세를 절세하려면 간이가세자로 처음 시작하면 좋은데 이 간이가세자를 낼 때도 업태에 따라서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간이가세자로 내면 세금이 많이 적게 나오죠. 처음에 사업자를 낼 때 간이가세자로 하고 싶어하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이것도 업종에 따라서 제약이 있습니다. 도매업, 제조업, 부동산 매매업, 광업 이런 경우에는 간이가세자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또 안 내도 되는 면세 사업자가 있죠. 이분들도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학원같이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업종의 경우에는 면세가 되고 금융용역인 경우 은행과 거래할 때 면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요건들을 고려했을 때 사업자를 낼 때 어디다 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업종으로 내느냐, 업종 중에서도 어떤 코드로 넣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세금 계산에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업태를 선택하고 종목을 정하고 나면 사업자 등록할 때 내 사업자 코드가 나오는데요. 그 코드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비슷한 업종인데도 코드를
다른 걸 선택하셔서 단순 경비율에서 경비 인정을 조금 적게 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담을 잘 하시거나 잘 찾으셔서 선택을 잘 하신다면 같은 음식점 업종 안에서도 경비율 등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고민을 하셔서 업태 업종을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절세에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낼 때 고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사업자를 내셨더라도 좋은 세무대리인을 만난다면 업종 업태의 고민도 해서 얼마든지 사업자를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태와 종목이 어떻게 세금 절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